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꿈만 같더라고요. 아마 이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혼을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부 다 하늘의 장난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연이 없는 이혼이 없듯이 오늘 이날이 오기까지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29살이 되던 그 해의 여름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었던 첫 회사를 관두고 막 두 번째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한 상태였어요. 전 직장의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도 새 직장으로의 입사일까지는 2달가량이 남아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꿀맛 같은 조건부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밀려있던 잠도 보충하고 그동안은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며 즐거워했지만 그것도 2주일쯤 지나고 나니 슬슬 지겨워지더라고요.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별 생산적인 활동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게 약간의 현타도 왔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 올라온 한 해외 동영상을 보고 약간은 충동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여행을 가는 것도 다시는 못 올 기회다 싶어서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저는 퇴직금을 덜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한 달 살기 같은 것을 하러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략 2주쯤 지나 미국 생활에도 슬슬 적응이 되어갈 때쯤 저는 집 근처 공원에서 열린다는 한 음악 페스티벌에 놀러 가게 되었죠. 한국에 왔을 때도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공연이라는 공연은 다 찾아다니고는 했었는데 미국에 왔더니 널린 게 이런 행사더라고요. 사흘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마지막 날, 함께 갔었던 친구가 몸살로 먼저 집에 돌아가고 저는 혼자서 남은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부스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푸드트럭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었어요. 저기 혹시 지갑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네? 지갑이요? 들려온 언어는 심지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전에 지갑이라는 단어에 저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윗도리 주머니를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 들어있어야 할 지갑이 없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주머니를 탈탈 뒤집어서 다시금 확인하는 사이에 저를 불렀던 그 남자분이 눈앞에 불쑥 익숙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맞으세요? 어머, 네, 제 거 맞아요. 이걸 어떻게... 바로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열었더니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주변에 한국분이 있나 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쪽이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지갑 떨어뜨린 줄도 몰랐어요. 먹을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마터면 정말 아찔한 사고를 칠 뻔했죠. 내미는 지갑을 받아드는데 그 순간 그분이 거의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그만큼 감사했던 거죠. 여기 줄 서 계셨던 거 맞죠?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진짜 꼭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게요. 받아주세요.
그분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뭐라도 꼭 사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분의 옷자락을 끌고 푸드트럭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물어보니 그 남자분도 마침 일행 없이 혼자 공연을 보러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핫도그에 맥주, 감자튀김 따위를 사서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오랜만에 보는 한국 사람이라 더 반갑기도 했고요.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7살이나 더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오빠가 딱 저랑 7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저한테는 오히려 또래보다 친오빠 같은 느낌이 들어 더 편하더라고요. 그분도 저처럼 여행을 온 상태였는데 특별한 일정은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다음날 공연도 만나서 함께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게 되었죠.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한 번 더 만나자는 약속도 했고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저는 그분과 다시 연락을 했고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되었죠. 분위기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타국에서 외로울 때 만났던 사람과 그곳의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 보낸 시간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남자친구를 한국에서 만났더라면 우리가 사귀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될 인연이었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다시 만나 시작하게 된 그 사람과의 연애는 미국에서 보냈던 시간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새롭게 이직을 한 회사에 출근을 시작했고 한동안 좌충우돌 적응기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했던 데이트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가 자상한 성격이라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걸 참 잘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애정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겠지만요. 지혜야, 어디야? 끝났어? 응, 나 이제 퇴근해. 아,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일했어. 아이, 우리 지혜 힘들어서 어떡해. 뭐 좀 먹어야지. 아,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문 연 곳도 없을 것 같아. 그래? 하긴 시간이 너무 늦기는 했네. 야근 후에 손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어 택시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글쎄 저희 집 앞에 봉투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봉투를 열었더니 포장을 해온 따끈따끈한 떡볶이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위로는 남자친구의 것임이 틀림없는 필체에 메모가 있었죠. 제가 피곤해할까봐 그냥 떡볶이만 놔두고 가니까 맛있게 먹으라고요. 당시 제 자취방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보다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제 자취방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오는 사이에 남자친구는 동네를 다 뒤져 떡볶이를 포장해서 두고 간 것이었죠. 연애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은 이렇게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혼이 났을 때도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혼자 알아 누웠을 때도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플 때도 제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돌봐줬던 건 전부 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연애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있죠. 직장인들은 학생 때와는 다르게 다들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의 맥락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체력을 써서 누군가를 돌보게 만든다는 건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자친구의 한결같은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평생 마음이 따뜻할 것만 같더라고요.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사람은 도대체 나의 어디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까 싶을 정도였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제가 받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거든요. 예비 시댁 역시도 제가 이 결혼을 기꺼이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 결혼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셨거든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남자친구에게 전해들었던 것처럼 식구들 모두 따뜻하고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고요. 아, 진짜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 집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반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지혜야, 이 결혼 정말 하고 싶은 거니? 엄마는 영 마음에 안 내키는구나. 돈 때문에 그러세요? 네 남자친구는 너보다 7살이나 많다면서 어떻게 모아난 딸은 돈이 너랑 똑같을 수가 있어? 성과급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저희 회사가 성과급이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아유, 난 모르겠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월급은 좀 적게 받아도 뒤에서 헛짓거리 안 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하고요. 엄마는 반반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에 이 결혼을 영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한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셨어요. 그 덕택에 무사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거나 저를 아껴주고 누구보다 사랑해준다는 게 이 결혼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저희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로 받아 장만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리를 한 셈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른다고 전망하던 때였고 이보다 더 괜찮은 재테크는 없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돈 관리는 한 사람이 몰아서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그게 낫겠지. 먼저 결혼했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 둘 중에 누가 맡아서 할까? 난 내가 했으면 싶기는 한데. 당신이 하고 싶다고?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남편은 본인이 더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돈 관리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온갖 공과금에 보험에 다달이 챙겨서 납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매달 상세하게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게 귀찮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 전에 수입 지출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어플로 기록하는 정도였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경제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니 마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의 돈 관리는 그날부터 남편의 몫이 되었죠. 저희 둘이 버는 돈은 모두 합쳐서 우선적으로 저축을 하기로 했고 저와 남편은 그중의 일부를 용돈으로 받아서 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용돈은 두 사람이 각자 같은 금액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 관리를 맡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남편은 돈에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어제 마트에서 대체 뭘 사왔길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 12만 원이나 나왔는데? 아, 올리브유 2병 사온 게 많이 나왔나 보다. 또 뭐 샀지?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 사온 건데?
올리브유를 뭐하러 2병이나 사? 아직 남은 것도 있지 않아? 집에 남은 거 거의 다 떨어졌어. 마침 세일하길래 2병 사온 거고. 저희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생활비 용도로만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는데요. 솔직히 뭘 살지를 계획을 세워두고 가더라도 막상 마트에 가면 생각나는 물건이 따로 있잖아요. 또 거기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주워 담다 보면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계획에도 없던 걸 사왔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당신 저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더라. 밖에서 커피 너무 자주 사 마시는 거 아니야? 무슨 카드? 설마 나 혼자 쓰는 개인 카드 말하는 거야? 그건 내 용돈에서 쓰는 거잖아. 용돈이라도 아낄 건 아껴야지. 설마 있는 한도대로 매번 다 쓸 생각이야?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커피 한 잔도 내 마음대로 못 마셔? 잔소리가 아니고 몸에도 안 좋은데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니까 그렇지. 다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하다 하다 이제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터치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래, 아껴 쓰는 게 맞지 싶다가도 어떤 날은 또 진짜 지긋지긋하다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약간 짠돌이 같은 성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밥을 사준다거나 기념일에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저에게 돈을 쓰는 게 인색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에게 쓰는 돈은 철저하게 줄이는 편이었거든요. 평소에 예정이 없던 큰 지출이 생겼다고 치면 다니고 있던 헬스장을 끊어버린다든지 몇 정거장 정도는 지하철을 안 타고 걸어 다닐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런 극단적인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뭐 본인 소비 패턴이 원래 저런 성향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한테야 돈도 잘 쓰고 딱히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쓰는 돈은 당연하고 제가 혼자서 쓰는 돈까지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추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일해서 돈 벌잖아. 용돈도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 한도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쓰게 좀 놔둬.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집 산 거 대출금도 갚아야 하잖아. 앞으로 애도 키워야 하고 젊을 때 좀 아껴서 모아야지. 안 그래? 말만 하면 결론은 꼭 집 이야기로 넘어가고는 했어요. 결국 무리해서 집을 샀던 게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겹다고 난리를 친 이후에는 제 용돈 사용 내역까지 터치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요. 그래도 남편의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본인에게 쓰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남편은 커피도 안 마시고 비싼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제 용돈이라고 해도 혼자서만 마음대로 다 쓰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이 부분은 제가 남편의 소비 패턴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걸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예상 밖의 일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갑자기 하늘이 내린 효자로 돌변했다는 것이었죠. 어제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감기 몸살이 났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날씨도 추운데 요즘 가게에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가게 문 좀 닫고 좀 쉬라니까 말을 안 들으시네. 젊을 때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식 덕이나 보면서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해도 그게 말처럼 안 되시나 봐. 남편은 입만 열면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다.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안쓰럽다며 3절, 4절까지 읊어대고는 했습니다. 처음 몇 번 들었을 때야 저도 원래 엄마들이 다 그렇다며 공감을 했지만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본인 말에 공감을 전혀 안 해준다며 서운해하는 거 있죠? 당신이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누룽지 좀 끓여드리고 반찬 몇 가지 해드리면 안 돼? 나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서 반찬을 해드려? 그럼 주말에 가서 좀 만들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는 나 다음 주 회의 준비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참 그렇지. 아니면 당신이 집에서 미리 좀 만들어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고 올게. 이건 어때? 알았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불쌍하다 싶으면 본인이 자주 찾아뵙고 효도를 하든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건 죄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해드려라.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좀 만들어드리면 안 되냐. 어머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라. 아주 주문도 다양했습니다. 솔직히 아픈 시어머니께 음식 만들어드리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걸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꾸 해달라고 재촉을 하니 저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하면서 시누이까지 자식 둘을 키우셨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님에게 각별하게 마음을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잘해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결혼 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자꾸 강요를 하니까 저도 점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효도를 할 거면 양측에게 공평하게 해야지. 저는 남편에게 대리 효도를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주구장창 다닐 동안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은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하겠나 싶은 마음에서요. 그저 남편이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그만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인간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직접적으로 몇 번 당신이 직접 하고 오라고 하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그 직후에만 잠깐 스치는가 싶더니 또 며칠이 지나면 효도 타령을 해댔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저는 점점 남편에게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 부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죠.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된 저희는 예쁜 딸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어느덧 결혼을 한 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계속 돈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물론 육아도우미를 쓰기는 했지만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육아에는 돌발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요. 워킹맘인 저와 도우미 분 말고도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저희 친정엄마가 맡아서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가게 일을 나가신다는 이유로 불가능했고 처음 몇 번 저희 엄마가 딸아이를 맡아서 봐주신 이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본인이 손주를 봐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도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편하기는 했지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저희가 퇴근을 늦게 하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하면 언제나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고는 했어요. 빈도수로만 따지자면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3-4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따로 엄마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남편의 출장과 제 출장 기간이 동시에 겹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날짜를 맞춰서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 편이었는데 급한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도저히 미룰 수도 당길 수도 없게 된 것이었죠. 결국 출장 기간이었던 일주일 내내 저희 엄마가 또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엄마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어린이집까지 등하원을 시키며 돌봐주셨죠. 저희 엄마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고 평소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아이를 봐줄 건강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손녀딸이기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출장에서는 제가 남편보다 이틀 먼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친정에 가서 엄마와 아이와 함께 모처럼 시내에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왔고요. 엄마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애 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반쪽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딸이기는 하지만 사고를 많이 치는 편이라서 그냥 키우기 편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 성향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후 마침내 출장지에서 돌아온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엄마가 하은이 너무 잘 봐주셔서 다행이었지. 엄마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으려나 몰라. 그러게 다행이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건성으로 대꾸하면서 리모컨을 쥐고 야구를 본답시고 채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좀 짜증이 났습니다. 본인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저더러 공감을 못 해준다면서 서운해하더니 제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저런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겠어요? 정말 못마땅했지만 며칠 만에 본 남편과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죠. 참, 나 그저께 엄마한테 토스트기 하나 사드렸어. 뭐라고? 뭘 샀다고? 토스트기. 엄마 집 토스트기 고장났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5만 원짜리 새로 하나 사드렸어. 고치는 돈이 더 들겠더라고. 그 순간 남편은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왜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아니, 토스트기 하나 사드리는데 그걸 미리 상의씩이나 해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남편은 완전히 낯빛까지 바꾼 채로 정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양가에 선물하거나 뭘 사드리거나 용돈을 보내거나 할 때 그때마다 항상 미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 의논해서 하자고 했었잖아. 겨우 5만 원짜리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미리 알았으면 나도 상의를 했겠지. 엄마 집에 하은이 데리러 간 김에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가 마침 들은 이야기였어. 그럼 출장 가 있는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살까? 나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의논해서 사면 어디가 덧나? 토스트기 당장 며칠 못 쓴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 5만 원이 아니라 단돈 5천 원이라도 무조건 미리 상의하기로 했던 거 그거 약속이잖아. 당신은 약속을 어긴 거고. 이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남편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토스트기를 사려면 그 순간 남편과 했던 약속을 잊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50만 원도 아니고 겨우 5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드렸다고 이 난리를 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 저는 저희 엄마가 일주일 내내 하은이를 봐주느라 고생하신 것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너가 먼저 네 친정만 챙긴 거니까 나도 우리 집만 챙겨도 되는 거지? 나도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올게. 뭐라고? 당신도 당신 어머니 생각해서 약속 어긴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나도 이참에 효도 좀 하지 뭐.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어쨌거나 모든 의논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은 맞는 사실이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대체 왜 해외여행으로까지 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눈앞에서 아주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뭐라고 말할 생각도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아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따지며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기운도 없었고요. 그즈음 저는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점점 더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남편은 이튿날 바로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끊어왔더라고요. 그즈음 집안 분위기는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대화를 하지 않으니 애꿎은 딸아이만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딸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회사에서 오는 급한 전화면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에 액정을 확인했죠. 제가 핸드폰을 집어들자마자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한 화면에서는 다른 메시지 알림이 하나가 더 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이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어플 알림이었죠. 잔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저 어플은 제 폰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계좌 전체를 관리해주는 어플이라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나가지 않으면 새로 푸시 알림을 보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스위치인명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라니. 저는 의아한 마음에 어플을 열어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지금까지 저 몰래 시댁에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기가 막혀. 매달 용돈을 100만 원이나 보내드렸다고?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심지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눈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병원비도 수시로 내드리고 심지어 저 몰래 빚도 갚아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거기까지 확인했을 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저는 일단 폰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배신감에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저는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메시지도 털어보고 그동안 남편이 쓰고 있었던 가계부와도 내역 대조도 했고 태블릿에 컴퓨터, 웹하드까지 모두 다 털었죠. 그렇게 찾아낸 결과물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성과급이 나왔을 때는 저에게 액수를 줄여서 말하고 그 돈만큼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렸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동안 남편의 회사가 성과급이 너무 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거였죠. 저한테는 평소에 생활비로 장 본 것도 일일이 간섭하고 제가 용돈으로 쓰는 것마저 확인하던 인간이 뒤에서는 저 몰래 저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집에서 애를 혼자 보고 있을 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몰래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고요.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제가 눈이 뒤집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는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최근에 보냈던 메시지를 보니 제가 간도 크게 친정에 토스트기를 사줬다면서 남편이 먼저 제 뒷담화에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대답을 했고요.
남편 놈은 그렇지 않아도 집 나간 정신머리 고쳐주려고 기강을 잡았다며 자랑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대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면서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위로 올렸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너무 익숙해 보이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제 뒷담화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에 불과했죠. 끝도 없이 올라가는 지난 대화들을 살펴보니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나지 않은 사소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모조리 불만으로 공유하면서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게 변하면서 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 제 앞에서는 태연하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선 뒤에서는 이런 역겨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다고? 오로지 그 생각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너무 울었더니 나중에는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메시지를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고쳐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이게 제가 미처 몰랐던 진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끔찍한 인간과 이 현실을 모른 척 덮어두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부터 철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해외여행이었어요. 남편 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슬슬 농담까지 걸어올 정도로 신나 보였죠.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그 인간이 지금을 즐기도록 놔두었습니다. 이 시간들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드디어 대망의 해외여행 당일, 남편 놈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계산한 뒤 일부러 시댁 식구들이 해외 숙소에 도착했을 시간에 딱 맞춰서 단체 카톡으로 사진들을 보냈어요. 5분쯤 지났을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곧장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여보세요? 여보, 이- 이게 뭐야? 지금 보낸 거 뭐냐고? 잘 도착했어? 거기 날씨 좋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관광하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 말 돌리지 말고. 지금 날씨가 문제야? 이 사진들 뭔데? 연애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당황한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떨리다 못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그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뭐긴 뭐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사진들이지. 너 내 핸드폰이랑 계좌 뒤진 거야? 진짜 그랬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됐어. 기왕 거기까지 놀러 간 거 열심히 즐기다 와. 돌아오면 우리는 이혼이고. 야, 서지! 참,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 정도면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너도 돌아오자마자 변호사부터 선임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보낸 사진들은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보냈던 용돈 내역, 숨겨왔던 성과금 내역, 그리고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이 찍혀있던 수상한 입출금 내역들을 전부 털어서 보낸 거죠. 아, 이혼 서류와 함께요. 당연히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꺼놨더니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는 건 있었는지 엄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어리둥절해 하시며 저희 집으로 건너오셨어요. 여행 갔다던 이서방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너희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일 아니니 그냥 무시하라며 엄마 핸드폰에서 그 인간 번호를 차단시켰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징글징글한 인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은 여행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하고 그 길로 급하게 비행기를 잡아타고 귀국했더라고요. 돌아오면서 대책회의를 대단하게 했는지 집에 돌아온 그 인간의 모습은 저에게 전화할 때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예, 여보, 나 왔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거 아니지. 설마 진짜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그거 궁금해서 벌써 온 거야? 당신처럼 헛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비행기표 아깝게? 남편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은 태어난 저의 모습에 오히려 더 놀란 건 그 인간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안색이 흑빛이 되어서는 한껏 불쌍한 표정으로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혜야, 다 오해야. 내가 그 돈 보낸 건 맞기는 한데 그거 다 이유가 있었어. 매달 그 큰 돈을 보낸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였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왜 숨겼을까? 별로 궁금하지는 않긴 한데. 어머니 가게가 요즘 하도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드린 거, 아니 빌려드린 거야. 매달 용돈 드린 게 아니라 진짜야. 못 믿겠으면 어머니한테 당신이 전화해봐.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빌려줬다는 걸로 미리 입을 맞춘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쳐도 나한테 거짓말한 게 없는 일이 돼?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짜리 토스트기 하나 사줬을 때는 신뢰가 어쩌고 태도가 어쩌고 별 난리를 다 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도 그 꼬투리 잡아서 좋다고 해외여행까지 간 거고. 지혜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5만 원짜리 토스트기에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당신이 쓴 이 돈이면 나는 어디를 가야 하는 거야? 여행으로 어디 달나라라도 다녀와야 하나? 남편 놈은 제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로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조건 잘못했다면서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치더니 제가 생각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은이까지 들먹이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더러 애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게 지금 제가 아니라 본인 입에서 나올 말인지. 애를 들먹이면서 저한테 가르치듯이 윽박지르는 순간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도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애가 있든 말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의 지루한 실랑이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 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변호사의 조언에 혹시나 싶어서 재산조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받아내 그 인간이 숨겨둔 다른 계좌도 모조리 찾아냈거든요. 그동안 저 인간이 저 몰래 숨겨뒀던 돈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숨겨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월급도 줄여서 말하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거의 나오지 않는다던 성과급은 오히려 저와 비슷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결혼 전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마치 나중에 이렇게 될 일을 예상이라도 했던 걸까요?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딸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재산분할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도 모두 제가 챙겼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저는 친정 근처에 따로 하은이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에는 딸아이가 매일같이 아빠를 찾더라고요.
하지만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외할머니 댁에서 함께 잘 놀고 잘 지내면서 차츰 아빠를 찾는 일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째서 아빠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저에게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몇 년이 더 지나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문득 인터넷을 하다가 올해 있었던 한 음악 페스티벌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전 남편과 만나게 되었던 외국에서의 그 공연이었어요. 그건 매년 하는 페스티벌이었는데 전염병 시국에 잠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던 사이에 다시 재개된 지가 벌써 2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무대 위를 찍고 있던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자 영상 속의 사람들은 모두 다 즐겁게 활짝 웃고 있었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6년 전 그 시절의 저와 그 사람처럼요. 그 모든 일을 겪고 그 시절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하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 행복한 시절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딸아이와 함께 언젠가는 저 공연을 다시 한번 보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하은이를 낳았을 때 전 남편과 함께 했던 약속이었죠. 비록 그 약속은 저 혼자 지키게 되었지만 그때의 추억만큼은 하은이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